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 새로 발생해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내용을 산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기석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이제 그동안 3단계로 운영이 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개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권역별, 지역별로 좀 차이를 둬서 효율적으로 좀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취지인데 기존의 방역과 비교했을 때 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예. 5단계로 재편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더 잘 나간 좋은 정책이다,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3단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2차 파동을 맞을 때 정부에서 예시한 모든 지표는 3단계로 가야 하지만 3단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못 예. 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5단계라는 게 나오고 그럼 애초에 설정이 안 됐던 2.5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끼워 넣기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 지금은 5단계로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제 1.5, 2.5가 붙어서 이제 5단계가 됐지만 5단계로 됨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단계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수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예. 이제 뭐 100명, 400, 500명, 800, 1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사실은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발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광역별로 이제 숫자를 제시했다는 건데 수도권에 100명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 100명이 발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방역 당국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총종합해서 잘 만들어진 단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현행 3단계 체계에서 느껴졌던 그 현장의 혼란들을 비교적 잘 보완한 체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는 생활 방역이라고 예.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아마 계속 1단계에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 2단계는 지역사회 감염. 에 관한 거고요. 예. 그게 더 넘어서서 400명이 전국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5,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00명, 1000명이 되면 이제 전국적인 단계로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고중 저위험 시설로 해서 뭐 복잡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집중 관리 시설과 일반 시설로 해서 간편하게 나눴습니다. 나눈 다음에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한 배경은 방역 당국이 얼마나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감당하냐면 하나는 소위 깜깜이 환자를 줄이는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수도권은 100명이 넘으면 역학조사가 어려워지니까 단계를 올리고 이제 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지방은 30명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의료기관에 감당할 그런 숫자입니다. 이제 그런 숫자들을 계산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부디 이번에 이렇게 정했으면 거기다가 자꾸 이제 이 수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각 시설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은 하되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번 개편이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실 같이 이제 코로나19와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치료제 개발까지 시간도 있을 거고 좀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가 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저는 이 단계로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그래도 그동안 바랬던 정교한 대책이라고 보는 예. 것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가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시설이 아니고 일반 시설이라 그래서 계속 내버려 둔다든지 또 거꾸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접촉자 조사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26%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감염 미확인자가. 그런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도록 방역당국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해서 그쪽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 충분히 확보하고 일자리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벌써 10달 됐습니다. 이제 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질병관리청이 기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체제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앞만 봐도 이 상태를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겨울은 물론이고 내년 봄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아주 신통한 그런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너무도 좀 암울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은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정 총리도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된 것이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짚어주실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급하게 발표돼가지고 아직 예. 세칙이 다 안 나왔고 미리 조금 본 부분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짚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정해놨을 때는 현장의 행정력이 제대로 지키는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서 단계만 자꾸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 할로윈 때도 나가서 단속하니까 단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 나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반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력을 제대로 펼쳐나가는 딱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맞춰서 행정력도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가 특별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번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현장의 행정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24명이 추가가 됐고요. 주말에는 이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세 자릿수가 나타났고 헬로윈 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은 인파가 좀 몰리면서 다시 좀 재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위 이제 겨울이 들어가면서 겨울 계절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줄어들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특히 수도권은 예. 이제 높은 파도를 향해서 계속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큰 탈 없이 이 겨울을 마무리하도록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고 헬로윈 데이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니까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있던데 이제 토요일 날 헬로윈 데이 금요일하고 합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만일 거기서 예전 같이 집단 감염이 생긴다면 예. 아마도 빠른 사람들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럼 검사를 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통계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피크를 이룰 것이고 그러면서 그다음 한 일주가 지나면 적어도 헬로윈 데이 때문에 나타나는 집단 감염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헬로윈 데이 하나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알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는 이렇게 계속 조금씩 여기저기서 잔불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헬로윈 데이는 뭐 지금부터 해서 돌아오는 수목부터 해서 한 열흘 동안에 정리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거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국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124명 중에 8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더 그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수도권의 유동 인구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조금 눈에 띕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동 인구는 감소를 했지만 경기도 내부에서 이동하는 유동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양상이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보면 좀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모든 중심이 그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경기에 사는 많은 분들이 서울 쪽으로 이제 출퇴근 내지는 집합을 하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집합의 정도가 조금 덜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경기에서 교외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깥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은 오히려 뭐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예. 개개인이 좀 숨통을 트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해서 총 16명이 확진이 됐는데 호른 연습실에서 만난 서울예고 학생들을 고리로 해서 성악 연습실 강사 그리고 학생으로 감염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런 뭐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실기 수업은 또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예, 그거 참 걱정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냥 노래 연습장이잖아요. 예. 예, 성악을 하면. 예. 그리고 뭐 호른이든 어떤 관악기를 하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은 선생님이나 학생이 들어가서 어떤 연습실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소독은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렇죠. 환기도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만일 학생이 많든 적든 간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떤 스크린은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스크린이 아니라 천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비닐막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쳐가지고 한쪽은 선생님이 한쪽은 학생이. 그리고 선생님은 주로 마스크를 계속 끼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계속 마스크를 끼는 게 좋겠고 학생들도 입을 써야 되는 거 외에는 마스크를 꼈다가 벗었다 하면서 계속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환기예요. 사실은 그 연습실이 환기가 안 될 수가 많은데 예. 어떻게 하든 환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갖고라도 환기를 바깥으로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환기를 계속 시키면서 좁은 실내에 그 비말이 떠돌면서 서로 감염시키는 일을 좀 막아준다면 막 그런 예능은 예능대로 하면서 학습은 학습대로 하면서 조금 위험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한 방역 체계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 성남 분당중학교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 간의 집단 감염이 학교에서 발생을 했는데 확진 학생들의 가족과 지인이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을 고리로 또 추가 감염이 돼서 지금 누적 감염자가 3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역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러스가 행정구역을 알겠습니까? 이제 떠다니는 거고 헬스클럽은 저도 요즘은 안 나가는데요. 왜 안 나가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너무 안 끼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좀 불편해서 안 나갑니다. 그럴 예. 정도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그동안 우리가 한 10달 가까이 방역 당국이 각 지자체별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일했던 것을 서로 협력해서 공조한다든지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연락망 시스템을 비상이 아니라 평시 상시 연락망 시스템을 잘 마련을 했다가 즉시 서로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다면은 속히 갖춰야 됩니다. 뭐 우리가 수도권 하는 것은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특히 뭐 분당하고 서울 사이야 뭐 바로 붙어 있는 사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9명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가족 간의 이 방역 수칙 지키는 게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가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어쩔 수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족들한테 알리고 자기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동거를 하지 않는 가족들은 사실 가급적 만남을 좀 최소화시키고 만나더라도 좀 거리두기를 널찍널찍한 상태에서 집에서 만나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고 마스크가 필요할 때는 좀 쓰고 하면은 가끔 만나는 친인척들한테로부터 서로 주고받는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새로 나온 사례들 위주로 짚어봤는데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의료기관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 SRC 재활병원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가 됐고요. 뭐 동대문구, 송파구 곳곳에서 큰 폭은 아니어도 매일 한 자릿수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의 어떤 병상 확보 문제는 충분한가라는 부분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미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 있는가도 좀 궁금한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문제는 병원이니까 그 안에서 환자 치료까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다면은 요양병원도 협의회가 있고 그 지역이 있으니까 한 지역에서 좀 중점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싶고 예. 또 방역당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아프다고 다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겠다.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병원에 계시는 거니까 예. 생활치료센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중간 단계를 한번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결국은 위중증으로 가는 분들이라서 예. 중환자실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현황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